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 상인동으로 이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대구에 인맥이 좀 있어서 대구로 혼자 무작정 돈 30만 원을 들고 왔었다. 어릴 때 친한 친구가 있어 혼자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자리를 구해. 첫 월급날에 친구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다가오던 휴일날 친구와 같이 나가서 혼자 살 집을 알아보았다. 계속 살아도 된다라는 친구의 뜻은 있었지만 한 달 동안 살면서 친한 친구끼리 계속 살다가는 사이가 벌어질 것 같아서였다. 인근의 원룸을 알아보니 보증금 200에서 300 사이였고 월세는 25에서 30 사이였다. 하지만 내 수중의 돈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다. 그러던 중에 생활정보신문 말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가격이 싸다라는 친구의 말에 여기저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만 찾아 헤맸다. 대구에는 상인동이라는 곳이 있다. 그 상인동 옆 동네에 월배라는 곳이 있는데 월배라는 동네를 지나치는데 전봇대의 반값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싼 금액이 있었다. 월 10만 원 단지 이것만 보고 호기심이 생겨 전화를 했더니 어떤 늙은 여자 목소리와 함께 주소를 불러주며 오라는 것이었다. 친구와 함께 갔더니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다. 집은 주택이었는데 주택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입구가 다른 예전에 창고로 쓰던 곳을 개조하여 방 하나와 부엌 하나만 있는 방이었다. 1층이었으며 창문 하나가 있었다. 방은 넓고 약간 습했으며 예전에 누가 살았던 것 같이 벽에 아이가 낙서한 흔적하며 유선방송선까지 있었다. 할머니는 보증금 20만 원에 월 10만 원을 제시했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그 다음 휴일날 이사를 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다. 1시간 정도의 이사를 다 끝냈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분식집이 우리 집 앞에 바로 있었다. 배가 고파서 집 앞에 있는 분식집에 들러 라면을 시키고 기다리는 중에 아주머니가 말을 꺼낸다. 혹시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인가요? 근데 이야기는 듣고 오신 거죠? 나는 라면을 먹으면서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물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개월 전에 젊은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방에서 잘 때마다 가위에 눌려 결국에는 정신이 이상해져 아기를 냄비로 때려 아기는 다리가 부러지고 자신은 벽에 머리를 쿵쿵 박다가 머리 찢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바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다. 약간 찜찜했지만 이미 계약한 거 그리고 돈이 싸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또 집 앞에 있는 미장원에 머리 깎으러 갔다. 약간 통통한 젊은 아줌마가 눈웃음을 치며 반겨준다. 난 모르는 척 집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저 앞집에 무슨 일 있었나요? 제가 오늘부터 거기에 살거든요. 그러자 아줌마가 말했다. 그래요? 예전에 상인동 폭발 사고 때 그 집 아들 형제가 죽고 나서 저 집 아줌마가 창고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 아줌마의 말을 빌리자면 상인동은 예전에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다. 더군다나 아침 시간에 폭발이 있어 출근 시간이었던 많은 학생들이 죽었다. 나도 처음에 듣기로는 폭발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자세한 것은 몰랐었다. 지하철 공사를 하려면 위에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네모난 철판을 깔아둔다. 그 철판의 무게는 거의 1톤 정도이다. 그날 아침에 뻥하는 소리와 함께 무게 1톤 정도의 철판들이 공중으로 몇십 미터 붕 떠올라 비오듯이 아래로 다다다닥 떨어졌다고 한다.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철판에 깔려 으깨지고 보기에 정말 잔인하게 죽었다고 한다. 그때 살아남은 몇몇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몇 있다고 한다.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살 집의 주인의 아들도 포함됐었는데 그 집 형제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아줌마는 아침 식탁에서 형제들이 꿈 이야기를 얼핏 들었다고 한다. 나 어제 내 방 안에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꿈을 꿨어. 이러던 아들들이 폭발 사고로 죽었던 것이었다. 지금도 상인동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백화점은 경비의 월급이 보통 경비의 월급 3배라는 이야기도 한다. 백화점에서 야간에 귀신을 봤다라는 청소 아줌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야간 경비들도 귀신 보고 놀라서 경비직을 그만두었기에 경비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한다. 한 번은 대구 지하철에 진주에 사는 스님 퇴마사가 탄 적이 있는데 10분 정도 타던 그 퇴마사가 했던 말이 지하철에 왜 이리 귀신이 많아. 퇴마사 눈에는 지하철에 귀신들이 타고 내리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었다. 하긴 대구 지하철에는 상인동 폭발과 시내 화재로
엄청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고 뼈만 남을 정도로 타 죽었기 때문이다.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고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기 허전해서 인근에 있는 PC방에 들렀다. 게임 좀 하다가 인터넷 쇼핑으로 거울 하나를 준비했다. 친구 집에서는 화장실에 거울이 있어 편하게 썼는데 이사온이 거울이 없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샀다. 저녁이야 집에 들어왔다. 집은 들어오는 입구가 부엌이었고 부엌은 폭 1m 정도의 통로 겸 부엌이었다. 부엌 끝에 방이 있는데 슬리퍼를 벗고 왼쪽으로 한 걸음 올라서면 방이었다. 방 입구는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다. 입구 바로 옆에 작은 냉장고와 냉장고 옆에 속옷등과 옷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서랍장 위에 TV가 있었다. TV를 보며 누워서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틀어가며 쇼프로를 보던 중에 나도 몰래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 새벽에 잠이 깨어 엉금엉금 기어서 냉장고 앞으로 가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열어둔 문틈 사이에 부엌에서 하얀 형상이 보이는 듯 했다. 깜짝 놀라 불을 켜고 부엌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TV를 켜고 잠들었는데 꺼져 있었다. 갑자기 긴장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 있었는데 저 밑에 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 TV를 켜고 잠이 올 때까지 TV를 보았다. TV를 보는데 TV 옆 냉장고 옆 방문 쪽에 뭔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고개를 못 돌릴 정도로 무서웠다. 그리고 그냥 눈 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잠을 청했다. 나도 몰래 잠이 들었는 모양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방안을 보니 한숨이 놓였다. 부엌에 쪽으로 앉아서 세수하고 치아 닦고 드라이하고 집을 나섰다.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술을 마시고 늦게 왔다. 혼자 생각으로는 오늘은 술을 마셔서 잠이 잘 올 거야 라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 바로 잤다. 잠결에 뭐가 좀 시끄러웠지만 무시하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TV가 켜져 있었다. 잠결에 내가 리모컨을 눌렀겠지라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일하러 갔다. 오늘은 회사로 택배가 왔다. 전신 거울이 도착을 했던 것이었다.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 동료차에 거울을 싣고 퇴근 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료는 흔쾌히 승낙하며 술이나 사라고 말하기에 알았다고 말했다. 거울을 집에 들어갔을 때 동료는 방이 크네 라고 말하고 방을 둘러보다가 오늘 술 먹고 자고 가자라고 말하기에 난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말했다. 인근 식당에서 삼겹살과 조개구이에 거의 3차까지 갔다가 둘 다 술이 취해 우리 집으로 왔다. 술이 취하니 헛것이 보이는지 우리 집 창문 안에 하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난 밖에 불빛이 비추어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방 안에 들어갔다. 동료는 벽 쪽에 붙어 자고 난 그 옆에 누웠다. 잠자던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옆으로 몸을 돌려 자는데 등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동기가 벽을 보며 거의 5초 간격으로 머리를 벽에 박고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는 술 먹으면 저 녀석 박치기 하는 버릇이 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예전에 들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움찔했다. 오늘 사왔던 전신 거울을 머리 곁에 비스듬히 눕혀놓고 잤었는데 그 거울을 스치듯 봤는데 거울 속에 어떤 아줌마가 동료의 뒷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받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깐 거울 속에 어떤 아줌마가 동료의 뒷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면서 무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더니 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놀래서 동료를 막 흔들어 깨웠다. 동료는 잠에서 막 깨어 정신이 없었는 것 같았다. 너 왜 벽에 박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나는 말했다.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내 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밀더라고. 신기한 게 아프지는 않고 정신 차리려고 해도 왠지 머리가 어디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낌이 묘했어. 그리고 동료는 술이 깼다며 새벽인데 집으로 간다면서 차 타고 갔다. 또 혼자 남았다. 동료 배웅하고 방으로 들어오는 중에 오늘 샀던 거울이 눈에 띄었다. 거울은 목재로 만든 거라서 이뻤다. 내 이부자리 왼쪽에 행거 옆에 세웠다. 또 잠이 깨어 TV를 켜고 혹시 잠들 수 있으니 자동 꺼짐 1시간 설정하고 낚시 방송을 보고 있었다. 50분쯤 지났을까? 잠이 오는 비몽사몽간에 TV가 꺼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TV가 자동 꺼짐하는 것을 보았는데 낚시 방송 여자 리포터가 마이크 들고 바닷가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순간에 TV가 꺼지는데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한다. 그러니깐 꺼진 TV 화면의 리포터만 TV 화면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뭔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이게 가위인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 목이 쥐어 오는 것을 느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발버둥을 쳐도 뭐가 점점 더 쥐어오는 느낌이었다. 깜깜한 방 안에서 혼자 몸부림치던 중에 고개가 약간 틀어졌는데 왼쪽의 전신 거울에 내가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의 상체 위에 하얀 무언가가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던 중에 내가 거울 보는 순간 나를 목 조르던 무언가도 거울을 보던 중에 거울에서 눈이 마주쳤다. 그 무언가가 거울을 보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입모양을 보니 나가 인 것 같았다. 그리고 맥이 탁 풀리면서 숨을 길게 내어 쉴 수 있었는데 그때 가위에서 풀린 듯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친구 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달에 그 집에서 보증금의 약간을 손해보고 나왔다. 두 번째 이야기, 전봇대 괴담. 오늘 시험은 그럭저럭 치렀는데 내일이 걱정이네. 시험 기간이다. 요 몇 주 동안 올림픽 중계 보랴 경기장 쫓아다니랴 정신이 없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표를 강매하면서까지 올림픽 관람을 독려하였기에 주말이나 휴교일에는 친구들과 경기장 이곳저곳을 무던히도 돌아다녔다. 태어나서 그렇게 외국인을 많이 본 적이 없었기에 사람 구경만 해도 신기하였다. 온통 머릿속에는 올림픽으로 꽉 차 있었고 수업도 귀에 들어올 리도 없었고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문제는 올림픽 끝나고 바로 시작된 중간고사다. 올림픽이 끝나자 중간고사 일정이 나오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치자 그야말로 이런 걸 언제 배웠지? 시험 범위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2학기에 배운 모든 내용이 생소하였다. 하루하루 시험 치르는 것이 버거운데 내일 시험은 한문이다. 정말 이런 것을 배웠나 싶을 정도로 생소했다. 1학기 말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에 이번에는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 보기로 하고 오전 시험이 끝나고 하교길에 공부하면서 와야겠다는 생각에 한문 참고서를 챙겨온 것이 생각나 가방에서 참고서를 꺼내 들었다. 한적한 주택가인 우리 동네는 정말 개 한 마리가 없을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다. 여느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조차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간혹 어른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애도 안 낳나? 라고 할 정도였다. 충분히 책을 보면서도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길이었기에 한문 참고서를 보면서 가고 있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군데 골목 어귀를 돌아야 했기에 그때마다 손을 골목 어귀에 있는 전봇대에 대고 회전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묘한 버릇이 있었는데 이때도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은 전봇대에 대로 집으로 가는 골목 어귀를 돌았다. 그러자 돌자마자 갑자기 바로 뒤에서 쾅 하고 큰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내 바로 뒤에 변압기가 떨어져 있었다. 당시 동네 골목에는 사진과 같은 전봇대 위에 변압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뒤에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정말 0.1초만 늦게 걸었어도 그대로 저 변압기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었다. 갑자기 식은 땀이 흐르면서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른 전봇대에 달린 변압기들을 살피며 집으로 내달렸다. 저녁에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다행이다라며 조심히 다녀라라고 정말 무덤덤하게 말씀하셨다. 다소 섭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반응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내일 시험이 급했다. 문제는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다음 날도 같은 골목길을 걸어오는데 어제 그 전봇대에서 아저씨들이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고 있었다. 한참을 아저씨들이 설치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아저씨들께 아저씨 안 떨어지게 단단히 달아주세요. 어제 저거 떨어져서 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저씨들은 먼 개가 진나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자신들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시험 마지막 날인 그 다음 날도 같은 골목을 걸어서 집으로 오고 있었다. 물론 골목들을 지나면서 전봇대 위를 쳐다보면서 걸어오는데 그 전봇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다. 어제 설치가 잘못되었나? 라고 생각하며 점점 골목 어귀로 다가가는데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여자인 것이다. 솔직히 아저씨면 다시 설치하는 거겠지 하겠는데 여자니깐 여자도 저런 거 하나? 하고 갸우뚱거리는데 이게 웬걸? 치마 입고 있잖아. 이걸 땡 잡았다고 해야 할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야릇한 생각에 휩싸여 감히 올려보지도 못하고 전봇대를 멀찍이 돌아서 집으로 왔다.
집으로 와서도 한번 볼걸.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책을 하면서 저녁에 들어오신 아버지께 또 그 일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시험은 잘 봤냐? 라며 다른 말로 돌리셨다. 이상하다. 저번부터 왜 그러시지? 다음 날은 토요일. 오전 수업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해서 집에 가방을 놓고 재빨리 나올 심산에 뛰어서 골목길을 내달렸다. 그런데 그 전봇대가 있는 골목 어귀에 이르자 뭔가 허전하였다. 변압기가 없네. 어디 갔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아침에 변압기가 다시 떨어졌다고 하셨다. 갑자기 어제 그 여자가 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시자 어머니와 한참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속으로 아마 경찰에 신고하시겠지라고 생각하였다. 일요일에 그 전봇대는 변압기가 없는 상태로 서 있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밤 다시 시작된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다시 그 골목 어귀에 이르자 전봇대 위에 또 뭔가 움직임이 보였다. 변압기가 달려있는데 사람이 변압기를 뜯어내려고 하는 듯 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었다. 아, 범인이다. 라는 생각에 잽싸게 근처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했고 아저씨와 다시 그 골목 거기로 갔는데 멀쩡히 변압기만 달려있는 전봇대만 있었다. 그 어디에서 그 여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저씨는 나에게 한마디 하시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보니 최소 1분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언제 내려와서 도망갔지? 라는 생각에 다소 억울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 며칠은 잠잠하였다. 시험 결과가 발표나기 시작하였고 몇몇 과목에서 망쳐버린 나는 야자가 끝나고 부모님께 혼날 생각에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문득문득 걷다 보니 늘 버릇대로 전봇대를 잡고 회전하면서 골목 거기를 돌았는데 갑자기 변압기랑 그 여자가 생각났다. 돌자마자 전봇대 위를 올려다 보는데 여자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변압기를 안고 나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여자는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가 내려오려는 몸짓을 하자 나는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눈물이 범벅이 돼서 집에 벨을 막 누르기 시작했는데 문이 열리는 걸 기다리다가 그 여자에게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반대쪽 골목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안심이 되기 시작하였다. 근처 공중전화에서 집에 전화를 걸어 엄마더러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중 나와 달라고 이야기했다.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는 게 보였다. 아버지를 붙들고 한참을 울며 떨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넌 아무도 못 건드리니 걱정 말아라 라며 다독이시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한 겨를도 없이 발발 떨기만 했다. 그 후에 그 전봇대의 변압기는 없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골목에 땅이 파헤져지더니 동네 전봇대의 변압기가 없어졌다. 나중에 알았지만 전부 땅에 매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그 여자도 여자지만 나는 그때 보였던 아버지의 반응이 더 이상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그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았는데도 그냥 듣기만 하시고 대꾸도 안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일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광진구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 전봇대는 꽤 높아서 특별한 장비나 지게차 같은 것이 없으면 사람이 올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전봇대에는 여러 구멍이 나 있어서 거기에 뭔가를 끼워서 올라가야 하는데 슈퍼 아저씨와 거기에 갔을 때에는 그 구멍에는 아무것도 끼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제거하면서 내려오기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떤 미친 여자의 짓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이야기, 신기한 염주. 한 2달 전인가 친구들이랑 부산 섭자리에 장어를 먹으러 갔어. 한참 장어랑 술 먹는데 어떤 보살 스님께서 염주를 파시는 거야. 친구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려고 했는데 몇 달 전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왠지 좋은 곳으로 가시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자주새 겸주를 샀어. 그러고 그거 차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그냥 몸이 안 좋고 그런 거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날 뻔했어. 그때까진 염주 때문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3일째인가? 그때부터 막가위 눌리고 잠 깨고 하다가 버리기로 마음먹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를 눌리는데 도저히 못 풀겠는 거야.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 무슨 방울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집으로 무당 한 분이 왔어. 내가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귀신이 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찾아보시라고 하고 큰 집으로 들어갔어. 작은 집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무당은 작은 집부터 찾아본다고 하고 들어갔어. 나는 큰 집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무당이 여기 있었네. 이러다가 무슨 연기 같은 게 큰 집으로 들어오더니 내 몸속으로 확 들어왔어. 그 순간 깨어났어. 실제로 깬 게 아니고 꿈에서 꿈을 깬 거야. 근데 큰 집에 그대로 누워있던 그곳이었어. 귓가에 연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옆을 보니 한 스님이 커다란 항아리 위에 앉아서 불경 외우시고 있었지. 뭐 하시냐니까 잡은 귀신을 봉인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꿈에서 깬 거야. 근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와서 나한테 혼을 내시는 거야. 그러고 웃는 얼굴로 다시 자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잠이 깨버렸어. 일어나서도 너무 슬퍼서 우는데 진짜 새벽녘에 비친 염주가 바로 보이는 거야. 그때 딱 생각했지.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날 버리려고 가지고 나갔어. 친한 친구한테도 이 말 다 해주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이거 이쁘다고 지가 딱 찬 거야. 얘한텐 내가 겪은 이야기 안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쁘면 얘라 이러니깐 지가 차고 가대. 뭔 일이야 있겠나 싶었는데 다음날 계단 굴러서 무릎 다치고 얼굴이 갈렸다는 거야. 진짜 친구랑 나랑 개소름 돋고 그래도 설마 해서 말은 안 했거든. 요 며칠 전에 같이 술자리 하게 돼서 말했는데 왜 이제 말하냐고. 자기 그 다친 이후로 진짜 매일같이 가위 눌렸다고 우는 거야. 진짜 소름 끼치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데 말로 할 수 없어. 염주 때문일 거라곤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딱딱 맞잖아. 서로 소름 돋으면서 진짜 나무로 된 그런 건 조심해서 사야 하는 것 같아. 진짜 찝찝해서 염주는 그냥 버렸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00% 실화야. 네 번째 이야기, 카펫 괴담. 딱 1년 정도 전 서울에 입사하기로 예정된 신입 대졸 사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수습기간이라 치고 두어 달 일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 한 여성이 인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 가더니 좀채 돌아오질 않았다. 30분이 지나도 오질 않기에 걱정이 돼서 다른 여자 사원에게 한번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개인실이 하나만 잠겨 있더란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사원과 나 그리고 다른 남자 사원 한 명이 같이 가보기로 했다. 여자 화장실은 처음 들어가는 것이라 긴장됐지만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개인실 앞에서 말을 걸어봤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몇 번이고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고 문을 밀어봤지만 잠겨 있을 뿐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옆에 있던 양동이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서서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 아르바이트생은 구석에 붙어 웅크려 있었다. 무언가를 꽉 쥐고 떨고 있는 듯했다. 말을 걸어봤지만 나를 보는 것도 아니었다. 억지로 허리를 굽혀 손을 뻗어 화장실 문을 열었다. 여자 사원이 나 대신 들어가자 아르바이트생은 입을 열었다. 저 더는 무리일 것 같아요. 가방 좀 가져다 주세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다. 다음 날 그 아르바이트생은 전화로 우리 회사에 안 다니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나는 서류 문제 때문에라도 회사에 한 번 더 와달라고 말했지만 회사는 못 가겠고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다음 날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달리 침착한 얼굴의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를 대충 정리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말하기 힘든 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처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단다. 인사를 하고 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기분 나쁜 느낌의 근원이었다. 책상 아래에서 뭔가 기척이 느껴져 아래를 봤더니 웬 여자가 무릎을 껴안고 앉아서는 자기를 노려보며 양 다리를 꽉 잡고 있었단다. 주변을 돌아보니 남자 사원 전원의 책상 아래에서 똑같은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여자 사원들의 책상 아래에서는 대량의 머리카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기절초풍한 아르바이트생은 그대로 도망쳐 화장실에서 부적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보여준 부적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원래 그런 게 잘 보이나 보지. 라고 묻자 뭐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렬한 건 처음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자리에 전에 앉았던 사람이 누군가요?
꽤 원한이 깊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전에 앉았던 건 A라는 여자 사원이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할 때 자원해서 그만뒀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면 사무실 바닥을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소금이랑 이 부적도 가져가시고요. 일단 회사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상사에게는 사정이 좀 있다고 얼버무리고 동료 남성 직원 몇 명에게 좀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우선 그 아르바이트생이 앉았던 자리 아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책상 아래도 다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다. 동료들은 뭘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라면서 웃었다. 걔 중 한 명이 별 생각 없이 그 아르바이트생이 앉았던 자리 아래 카페트를 들췄다. 뭐가 있는데? 라고 그 친구가 말하자마자 향 냄새가 풍겼다. 사무실은 요즘 다 그렇듯 오웨이 플로어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카페트가 깔려 있다. 그 오웨이 플로어 아래에 사원 여행을 갔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 있고 그 위에서 향이 타고 있었다. 다들 당황해서 자기 자리 카페트를 들춰봤다. 이번에는 여성 사원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고 A를 제외한 모든 여성 사원 얼굴에 짧은 향이 꽂혀 있었다. 여성 사원들 자리 아래에서는 머리카락이 감긴 향과 붉고 작게 원한이라는 글자가 잔뜩 적힌 종이가 나왔다. 부장 자리 아래에서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난잡하게 적힌 종이가 나왔다. 곤란할 뿐 아니라 손을 대는 것도 무서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국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게 잔뜩 나왔다고 이야기하자 직접 손대면 안 됩니다. 치우려면 긴 젓가락에 소금을 뿌린 다음 살그머니 봉투에 넣으세요. 봉투에도 소금을 넣고 단단히 묶어서 곧바로 절에 맡기던가 버리던가 하세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동료들에게는 입막음을 단단히 했다. 5번째 이야기, 사냥. 내가 점쟁이 겸 점장 대리로 일하고 있던 15년 전쯤 이야기다. 분명 추석 직전이었던 것 같다. 바에 단골 손님들이 모여 담력 시험을 하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장소는 짐승들의 영산이라 불리는 산. 아직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이었기에 유사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휴일날 밤 9시에 출발했다. 앞차에는 A씨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남자 손님 1분, 뒷좌석에 여자 손님 2분이 앉았다. 뒷차에는 바텐더 형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내가, 뒷좌석에 여자 손님 2분이 앉았다. 늦은 시간이라 산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순조로이 위령비를 향해 나아갔다. 달빛도 밝고 가는 길의 전망도 잘 보였다. 산 중턱 근처 접어들었을 때 바텐더 형이 이상하게 나를 살피기 시작했다. 앞차가 너무 빠르지 않냐? 저렇게 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안전운전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던 데다 앞차를 운전하는 A씨는 얌전한 성격이라 누굴 태우고 저렇게 운전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앞차는 쏜살같이 달아나 후미등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산길이라 커브 때문에 그랬나 싶었지만 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앞차가 시야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다. 산 정상까지는 웻길이라 도중에 차를 세울 곳도 없다. 그런데도 뒤에서 따라오던 우리 차가 먼저 도착하고 만 것이다.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꽤 늦게 앞차가 도착했다. 앞차에 탄 사람들도 당황해하고 있었다. A씨는 당황해하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뒤에 있었는데 언제 앞지른 거야? 앞차에서는 계속 뒷차가 보였고 안전운전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다 차 안에 좋아하는 여자도 같이 타고 있었다. 굳이 위험운전을 해놓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나와 바텐더 형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깜짝 놀랐지. 여우한테 홀린 거 아냐? 라며 장난스레 얼버무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목적지인 위령비로 데리고 가서 기념 촬영을 했다. 슬슬 돌아가려고 할 무렵 바텐더 형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돌아갈 때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몰래 A씨에게 다가가 돌아가는 길에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동요하지 말고 태연하게 있으세요. 라고 말했다. A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좋아하는 분을 안전히 모셔다 드려야죠. 라고 말하니 묘하게 결의를 굳힌 듯 했다. 돌아가는 길도 A씨가 운전하는 앞차가 먼저 출발했다. 아까 전 산 중턱 근처에 접어들자 뭐가 나왔다. 형이 백미러와 나를 황급히 번갈아 보기에 나는 뒷좌석에 있는 2명에게 말을 건네는 척 뒤를 바라봤다. 우리 차를 따라오듯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사람이 6명 있었다.
다 일본인인 것 같았지만 연령도 성별도 제각각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최근 것 같았다. 6명은 모두 비통한 얼굴을 하고 우리 차에 도움을 청하듯 손을 뻗고 있었다. 그 6명 뒤로는 수많은 동물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다. 동물 무리에는 개나 고양이는 물론 소나 말, 곰까지 있었다. 솔직히 나는 뭐라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 다행히도 뒷좌석에 여자 손님 2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대충 말을 맞추고 뒤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6명 중 맨 뒤에 있던 사람이 동물들한테 따라잡혔다. 동물들은 멈춰서서 나고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 점차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아직 우리 차를 따라오고 있던 5명이 분명히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동물들은 다시 나타났다. 그 후 동물들은 한 명을 삼키고 다시 따라오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마지막 1명이 사라지자 동물들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바텐더 형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합 장소인 편의점에서 저 합류하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 겁을 주고 그래 라고 말했다. 왜 앞차를 우리가 앞질러 갔던 건지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우리 차를 따라오던 6명은 아마 생전에 동물에게 심한 짓을 했던 게 아닐까 싶다. 동물의 영산에서 갇힌 채 용서받을 때까지 그 죽음의 레이스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